152쪽 3단원입니다. 3단원은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강점기는 선생님 지금 옆에 써놨듯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시기를 뜻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 제국주의에 찬성하는, 즉 일본이 영토를 확대해야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식민지 확장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한 영토가 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의 내용은 6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1단원에서는 일제의 통치인 무단 통치 그리고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3.1운동과 임시정부에서는 이 무단 통치에 저항했던 1910년대의 민족의 저항운동이 어떤 결실을 거두었나를 볼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는 대체로 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4번과 5번은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의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험은 여기까지 정도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방학 전에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배우는 내용이 2학기까지 연장이 되니까 지금 이 152쪽과 153쪽에 나오는 표에서 주요 사건을 한번 노트에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10년에 국권이 피탈돼서 강점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인 토지 주사 사업이 1918년까지 실시됩니다. 그리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이 세계대전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중간에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로 사회주의와 연계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다음 쪽 보시면 이제 1919년의 3.1운동과 임시정부 내용이 있죠. 그리고 20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고요. 그리고 1926년, 29년, 31년 요 이후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함께 여기 부분 또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가 45년에 광복을 하는구나. 그래서 큰 틀을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운동 장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1년 공휴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3.1절이라고 했죠. 공식적으로 3월의 하루, 신학기에 쉴 수 있는 감사한 날입니다. 자, 154쪽 넘어가면 우리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학습 목표들이 있어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 이 내용에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추어서 의도에 맞게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각 1, 2, 3 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고요. 3.1운동은 이제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민중이 역사에 등장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을 추진한 어떤 결실과 경험으로, 자신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됐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예전에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배웠던 것처럼 이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운동이 하나의 기둥을 또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방향의 또 대중운동과 민족문화 수호운동들이 결국에는 독립운동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되게 굉장히 구조화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155쪽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1차 대전은 연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3.1운동이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도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1운동 연도는 1919라서 굉장히 외우기 쉬운데, 이 1차 세계대전과 3.1운동 간의 관계가 있음을 또 연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대전은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일단 식민지 경쟁이었고요. 가장 큰 축이었던 이 영국,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이 이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대립에서 터지게 되면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오스트리아 황태자 죽는 사건 보셨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고요.
세계사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연합국이 승리했다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게 됐고요. 반면에 전쟁에 진 독일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잃고 굉장히 경쟁에서 밀려나서 사람들이 좀 분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죠. 결국엔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방독면 쓴 밑에 군사들도 보이고 있는데 여튼 1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발표한 평화 원칙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자결이라는 거는 스스로 셀프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라서 그럼 식민지 민중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독립국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미국하고 일본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몰랐죠. 그래서 이걸 믿고 3.1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뒷부분에 다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설명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 혁명은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나옵니다. 사회주의는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리기 좀 기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보충해 드릴 텐데 반대말은 여러분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확대되면서 당시에 아시아 지역, 특히 식민지였던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이 사회주의 사상을 환영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듯이 레닌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식민지 해방을 지원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회주의는 정말 아름다운 사상이었고 지식인들과 청년들이 입을 모아서 사회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자, 그리고 1차 대전 후에 이제 그 분위기를 타서 한국이나 인도에서 여러 가지 식민지 반대 운동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제 설명 들은 모습 보일 거고요. 우리 요 중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승리했으니까. 선생님, 아까 러시아 혁명이 났다면서요. 그래서 중간에 이탈합니다. 1917년에 러시아는 전쟁을 한참 하던 중에 국내에서 이제 이 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혁명이 터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러시아 황제 재정이 폐지가 됐다는 얘기죠.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반제국주의 노선과 식민지 약소 민족에 대한 지원 약속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어떤 환영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윌슨이 발표했었던 반쪽짜리지만 이 민족자결주의 안에 나오는 독립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보장하는 식민지의 독립,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지식인과 청년들은 생각의 변화를 맞게 됐고, 그래서 1919년 러시아 혁명과 1차 대전이 다 끝난 다음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게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운동 일어나기 직전 한 10년간 우리 민족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얘기가 이제 배운 책 43쪽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식민지를 보여준 사진이 몇 장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는 경찰서고요. 이 사진은 경찰서고 밑에 아래 칸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학교거든요. 근데 차이를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경찰처럼 칼을 들고 있고 경찰도 칼을 들고 있고 재밌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제복, 그러니까 유니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선생님 그게 왜 이상해요? 잠깐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생각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옷 다 똑같이 입나요? 아니죠. 근데 옷을 똑같이 입으면 물론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공포 분위기나 긴장감을 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경찰을 똑같이 지금 똑같은 비주얼을 이제 실시하고 있다는 거는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십자가 모양의 나무 틀인데 여기 사람을 묶어놓고 엎드려서 양쪽에 이제 팔을 펼치고
다리를 뻗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어떤 곤장의 다른 형태인데 폐지됐던 형벌을 다시 굳이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일단은 식민지 시대에 조선 영토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부서는 조선 총독부입니다. 제목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더 적어보시고, 자, 총독부는 부서 이름이에요. 기구 이름이 관청 이름.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의 책임자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조선 총독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예요. 그래서 만으로 36년간인데 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고종황제라든지 순종황제 등 조선인의 지배자가 없습니다. 황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일본 천황이 직접 오진 않아요. 그럼 누가 다스리냐면 일본인 총독이 오는 거죠. 이 사람이 최고 지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국적은 당연히 일본인이고, 아래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행정, 세금을 건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입법, 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재판한다든지 사법, 그 다음에 군 통수권은 뭐예요? 군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권리라는 거죠. 거의 황제급의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본 국회가 아니라 일본 왕의, 일본 천황, 그러니까 일본 왕의 직속, 직접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했다는 얘기는 총독이 되기 전에 전쟁에서 주로 무기를 쓰면서 사람을 죽이는 군인 출신의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억압적이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국제사회에 아니야, 우리는 조선에 뭔가를 줬어, 자치권을 줬어 라고 얘기하면서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실제 3.1운동 때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만 있었던 이름뿐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 무단 통치가 한국인의 정신, 물질, 역사, 후퇴 이런 거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가 이 식민지의 시기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단 통치 시기와 문화 통치 시기,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문화 통치 시기를 배우는 거거든요. 무단 통치 시기. 근데 이 무단 통치의 무는 이제 무력, 그리고 이제 어떤 폭력적인 수단, 무단을 이런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무단 통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학교에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다닌다던가, 그리고 이제 전국 조선 영토에 일본군 2개 사단의 병력, 2개 사단이면 굉장히 커요. 병력을 배치한다던가, 그래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경찰, 그냥 보통 경찰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출동하는 이 헌병 경찰이 일반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형태의 일인 거죠. 그래서 군경이라고 할 때 여러분 군인과 경찰이 있는데 군인은 사실 일상에 개입하면 안 되고 비상시에만 등장해야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군인을 일상생활에 투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특이한 그런 형태,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군인들은 뭔가 길거리에서 조선인을 만났을 때 즉시 판결을 내리는, 그러니까 법의 어떤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 묶어가지고 때리던 거 있었죠? 태형. 이것도 이제 조선인한테만 실시하는 건데 이런 제도들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굉장히 어이없는 분위기에 태형의 예, 그리고 즉결 처분의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도 통제하려고 들었겠죠.
그래서 자유를 억압했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언론과 출판은 여러분 말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일본을 통제하는 걸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나 결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일본을 비판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는 겁니다. 즉 요거는 그 언론을 이제 탄압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2번은 보시면 약간 다른데 장기적인 어떤 한국인을 억압하는 이런 조치예요. 예를 들면 서당이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점하기 전부터 차곡차곡 학교를 문 닫고 폐지를 해왔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고등교육을 금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한 내용 그리고 쉬운 기초 지식 뭐 한글 정도 그리고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없고 이제 단순한 기술 정도만 가르쳐서 공장 노동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바보가 되고 그리고 국력 저하로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식민 통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큰 피해를 초래하는 법령 2개가 통과됩니다. 이름을 요건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하나는 토지조사 사업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면 8년 정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령입니다. 이렇게 2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토지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땅을 조사하는 건데 땅의 모양이나 크기와 함께 뭐도 조사하냐면 주인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주인을 조사하게 되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독부의 어떤 안정적인 세금 확보를 위한 거고요. 대신에 이거를 이제 추진할 때 책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인정받으려면 지금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당연히 비협조적일 거 아니에요. 기간도 되게 짧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주도나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못할 수 있겠죠. 배가 안 떠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다 일본인에 대해서 안 그래도 반감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껏 가더라도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 근데 서류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복잡한 절차가 너무 이제 조선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신고를 안 했겠죠. 일본도 싫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여기서 농사 짓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뺏어갈 거냐 하면서 그래서 미신고 토지가 늘어났고요. 이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총독부에 들어갔고 그리고 총독부는 이거를 바로 강점 직전에 설립이 됐었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다가 넘깁니다. 그래서 불화는 이제 싸게 넘긴다는 뜻인데 싸게 판매한다는 뜻인데 그럼 일본 사람들이 또 조선으로 건너오겠죠. 그래서 일본인인데 우리나라에서 땅을 가지고 한국인한테 땅을 빌려주면서 자기는 이제 그 임대료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 8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끝나고 나서 조선인들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땅에 새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수탈에 뭐가 됐다고 써 있어요? 토대가 됐다고 써 있죠. 자, 그 얘기가 이거고요. 그리고 땅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아니 우리 집안이 여기에서 실제로 5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는데 라고 하는 경작권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이 지주라고 하는 사람한테 땅을 임대해서 계약서를 쓰고 소작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소작농의 반대는 여러분 자영농이거든요.
스스로 경영하는 농민들 좀 있었어요. 근데 자영농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인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만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뭐 산에서 불태우면서 이제 캠핑하는 것처럼 산다든지 외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지주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임대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겠죠. 고율 소장료. 자, 지금 보신 부분이 농업 부분이라면 아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공업, 그다음에 광업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종 경제 활동 등을 지금 뭘로 규정하고 있대요?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제활동을 하려고 내가 공장을 짓겠다, 그 다음에 기업을 설립하겠다, 아니면 가게를 차리겠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독한테 일단 말을 하고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만 그걸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회사령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령에서 당연히 조선인들한테는 아주 까다롭게 심사한 다음에 허가를 해줬겠죠. 그래서 이때 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굉장히 작은 규모, 그러니까 구멍가게 수준 이런 가게들은 허용을 받았지만 대규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잠재력이 있는, 성장력이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총독부가 알아보고 이제 허가하지 않았어요.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아래에 나오는 행정명령들은 책에 지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기관시설은 기초가 되는 시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통신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공업이 발전되고 자본주의 체계에 이제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공업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일본이 이걸 식민 지배에만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한국 경제가 한 10년 만에 일본 자본주의의 체제에 종속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우리 밑에 거 써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번 아래 내용 나눠 봅시다.